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니 대신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억지로 결혼했는데 다음날 아침 반찬값으로 2만 원만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더니 글쎄 남편이 낡은 금고를 열어 골드바 600개를 꺼내주는 상상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가 뒤늦게 후회하며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바로 제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유난히도 썼습니다. 식탁 위에는 멀건 된장찌개와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목이 메어왔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 서아 사이에 앉아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우리 빌라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버지가 마른 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나무젓가락을 식탁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서윤아, 밥 안 먹고 뭐하냐?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저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밥은 푸석했고 목구멍에서 모래처럼 맴돌았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달아빠진 제 젓가락 끝만 바라보았죠.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늘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자식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집안에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저 애가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하겠어?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불려나와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으니까요. 맞은편에 앉은 언니, 서아가 입술을 길게 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팔자 사납게 태어나랬나.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제 그쪽 집에서 사람까지 찾아왔다며? 언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예뻤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요. 언니는 하얀 피부에 크고 동그란 눈, 그리고 언제나 앵두처럼 붉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언니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를 돕느라 햇볕에 그을려 피부는 까무잡잡했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손은 거칠기 짝이 없었죠. 언니와 비교하면 저는 화려한 백조 옆에 선 미운 오리새끼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내리쳐서 밥그릇들이 덜컹거렸죠. 아버지는 저를 뚫어질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섬뜩했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라. 민준이네 집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결혼 날짜도 다 잡았고 청첩장까지 다 찍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언니가 결혼을 못하겠단다. 너 이거 어쩔 거냐? 이 애미 얼굴에 똥칠을 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냐? 우리가 약속을 어긴 배신자 집안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어? 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언니가 민준 씨와의 결혼을 거부한 것입니다. 민준 씨는 과거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민준 씨의 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구해내셨죠. 심지어 몇 달간의 병원비까지 사비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에게 두 집안이 사돈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예쁜 딸인 서아를 민준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가슴을 치며 맹세했었죠. 하지만 언니는 싫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가난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는 낡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급도 박봉이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미모라면
재벌 2세나 최소한 대기업 본부장 정도 되는 남자와 결혼해서 호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깟 경비원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해요. 언니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낡아빠진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에 집도 없이 경비 일이나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길만 훤한데 아빠 엄마는 딸을 사지로 내몰 셈이에요. 어머니가 황급히 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그래, 우리 딸 속상한 거 엄마가 다 알지. 네가 싫다면야 어쩔 수 없지. 그러고는 어머니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아, 언니가 안 가면 네가 대신 가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 세상이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라고요? 언니의 험담으로만 전해 들었을 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라니요. 엄마, 왜, 제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너 아니면 누가 있냐? 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언니는 미래가 창창해. 예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시집 가야지. 근데 넌 뭐가 있어?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 얼굴도 평범하지. 민준이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걸 복으로 알아. 적어도 그 애는 착하고 우리 집에 은혜를 베푼 집안 사람이잖니. 네가 시집 가면 부모 은혜도 갚는 거고 너도 기댈 곳이 생기는 거야. 뭘 더 바래?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눈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저 언니를 돋보이게 하고 언니가 버린 것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눈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죠. 이 문제는 이걸로 결정된 거다. 더 이상 토달지 마. 이 은혜는 우리 집안이 반드시 갚아야 해. 네 언니가 못 갚으면 네가 짊어져야지. 자식된 도리로 효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더 이상 내 딸도 아니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희망이 꺼져버렸죠. 내 딸도 아니라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딸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일까요? 언니를 보니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역겨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밥그릇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졌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 운명의 저녁 식사는 언니의 환호와 부모님의 안도의 한숨, 그리고 제 부서진 마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미래는 창밖의 어둠처럼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다니. 게다가 그는 가난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결혼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웨딩카도 고급스러운 예식장도 시끌벅적한 축하도 없었죠. 그저 집 앞 작은 마당에서 가까운 친척 몇 분을 모시고 조촐한 식사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네 대여점에서 급하게 빌린 낡은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옷감은 이미 빛이 바래고 어깨 부분이 살짝 해져 있었죠. 화장도 제가 서툴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낡고 금이 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밤새 너무 울어 퉁퉁 부은 눈, 어색하게 뒤틀린 억지 미소. 신랑인 민준 씨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언니가 묘사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험상궂거나 촌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순박하고 정직해 보였죠.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대여한 듯한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주 맑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았죠. 조상님께 절을 하고 부모님께 술을 따르고 친척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깨어날 수 없는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힐끗 부모님을 보니 큰 짐을 던 것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언니는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재벌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느라 바빠서 이런 촌스러운 결혼식에 올 시간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야 민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며 낮고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조금 놀랐죠. 저는 무뚝뚝하고 거친 남편이거나 적어도 무관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운명인걸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체념적이고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가난해도 착한 남편을 만나는 게 최악은 아닐 거야. 저는 그의 손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죠. 아마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제가 시집 갈 때 쓸 약간의 자금을 마련해 준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시더니 제 손에 들린 봉투를 잽싸게 낚아채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한 가족인데 뭘 이런 걸 주고받고 그래. 자, 두 사람 이제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거라. 늦으면 사람들이 흉본다. 어머니는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봉투를 자신의 옷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쥔 어머니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죠. 저는 저 돈이 제 손에 들어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아마 언니의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을 사주는 데 쓰이겠죠. 저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제 짐은 낡은 천 가방에 담은 헌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민준 씨가 가방을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정식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완전히 낯선 곳에서 방금 얼굴을 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의 오토바이는 언니의 말대로 정말 낡아빠져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엔진 소리도 시끄러웠죠. 저는 그의 등 뒤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낯설었습니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억 개의 별들이 제 운명을 동정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토바이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색빛 시멘트 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복도는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이제부터 제가 살 곳이란 말인가? 민준 씨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저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그가 열쇠를 꽂아 돌리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2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원룸이 있었습니다. 가구라고는 작은 침대 하나, 철제 옷장,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아주 작은 부엌이 전부였죠. 모든 것이 낡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좀 작죠. 미안해요. 민준 씨가 여전히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천 가방을 방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기대와는 다른 시작이었지만 어쨌든 시작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힘내자,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해. 어쩌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 이 남자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에게 잘해줄지도 몰라.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시댁에서의 첫 며칠은 지루할 만큼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신혼 부부라기보다 룸메이트에 가까웠죠. 그는 아침 일찍 경비 일하러 나가서 해가 져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대충 치우고 나면 곧장 시장으로 가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시집을 갔어도 집에 대한 책임은 계속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하루 종일 번 돈은 모두 어머니께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필요할 때 주겠다며 돈을 보관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가 말하는 필요할 때가 언니의 끝없는 쇼핑 욕구를 채우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그가 나가면 저도 나갔고 저녁에 그가 돌아오면 저도 돌아왔죠. 저녁 식사는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질문뿐이었죠. 밥 더 드실래요?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그는 말이 없는 남자였고 저는 억지 결혼과 제 처지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는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죠. 제가 만든 음식은 짜든 싱겁든 항상 남김없이 다 먹어주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주기도 했죠. 밤에 잘 때는 혹시라도 제 몸에 닿을까봐 침대 가장자리에 붙어 자며 저를 위해 넓은 공간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반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미한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 지 일주일쯤 지나자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몰래 숨겨두었던 쌈짓돈도 겨우 나물 한 단, 고기 조금 살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한 알이 전부였고 쌀독에 쌀도 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하실 테니까요. 민준 씨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죠. 남편에게, 특히 가난한 남편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속을 태웠습니다. 시장에 가서 엄마한테 채소를 외상으로 좀 가져올까? 내일 돈이 생기면 갚으면 되잖아.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접었습니다. 어머니는 10원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계산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시금치나물 한 접시와 간장 종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죠.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나 더 나쁘게는 경멸감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경비원 월급도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이제 저까지 책임져야 하니까요.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혹시 나한테 화가 난 걸까? 아니면 돈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걸까? 식사를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다이얼 자물쇠를 몇 번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캐비닛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옷이나 서류가 아니라 황금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골드바가 차곡차곡 쌓여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저는 눈이 부셔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황금빛이 민준 씨의 얼굴에 반사되어 그의 순박한 얼굴이 어딘가 낯설고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죠.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골드바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전적으로 반짝이면서요. 민준 씨가 캐비닛 안으로 손을 뻗어 아무렇지 않게 작은 골드바 하나를 꺼내 들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걸어와 골드바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일 금은방 가서 팔고 필요한 거 사요. 다 쓰면 또 말하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가 제게 준 것이 고구마나 옥수수 한 자루인 것처럼요. 우리 집 전 재산보다 비싼 골드바가 아니라요. 저는 떨려서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왜 가난한 경비원에게 황금이 가득 든 금고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누구지? 이 황금은 어디서 난 거지? 불법적인 돈은 아닐까?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기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순박한 미소였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깨끗한 돈이에요. 내가 번 돈. 그러니까 마음 편히 써요. 내 아내 고생시키는 일 없을 테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 제 떨리는 손바닥 위에 골드바를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묵직함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손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물체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 내 남편은 대체 누구일까?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하지도 겉모습처럼 단순하지도 않았다. 순박한 경비원의 모습 뒤에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충격은 너무나 커서 저는 어지럽고 당황스럽고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제 인생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준 골드바는 제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잠들어 있었죠. 단순히 그 무게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팔러 갈 용기도 쓸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제가 무언가 어두운 일에 연루된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순박하고 말이 없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쌍한 가난한 남편이 아니라 거대한 수수께끼였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 황금은 어디서 났어요? 왜 경비원 행세를 하는 거죠? 당신 대체 누구예요? 하지만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그저 언니 대신 팔려온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책임감 때문에 결혼했을 뿐 아마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 제가 그의 과거와 비밀에 대해 캐물을 자격이 있을까요? 게다가 그의 진실된 눈빛을 보면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깨끗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죠. 언젠가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날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낡은 휴대폰을 썼지만 가끔 전화를 받을 때면 항상 복도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진지했죠. 가끔은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번쩍이는 세단을 몰고 와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남자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민준 씨와 몇 마디 나누고는 황급히 떠나곤 했죠. 저는 그가 민준 씨가 김비서라고 부르는 사람일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경비원에게 개인 비서가 있다니. 이 일은 갈수록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밥을 짓고 있는데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죠. 저는 우연히 몇 마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광물개발 프로젝트는 진행 속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이번 분기 재무보고서도 전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용어들이었습니다. 광물개발, 재무보고서, 이런 것들이 경비원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 씨의 정체에 대한 비밀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민준 씨가 저에게 날마다 더 잘해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피곤해 보이면 미리 밥을 앉혀놓았고 제가 망고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아주 크고 맛있는 애플망고 한 상자를 사와서 깎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날씨가 쌀쌀해지자 제게 새 외투를 사주었습니다. 제가 입을 옷이 아직 많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날 밤 제가 배가 너무 아파 끙끙 앓았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그걸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는 약을 사러 달려나갔다 오고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제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가 옷을 뚫고 스며들어오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좀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무드등 아래 그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누구든 부자든 사기꾼이든 지금 이 순간 저를 향한 그의 걱정은 진짜였습니다.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 보살핌이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내잖아요. 내가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 아내라는 그의 말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가 저를 그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낯선 감정이 제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죠. 저는 더 이상 금고에 가득한 황금도 그의 비밀스러운 정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눈에 그는 그저 제 남편, 제 곁에서 저를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길 잃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든든한 손이 제 손을 잡고 모든 비바람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비밀로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와 민준 씨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서먹하지 않았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그의 존재가 있다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에 익숙해졌죠. 제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저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집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며 매일 저녁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지 결혼의 희생자라고 느끼지 않았고 진정한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평온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이죠. 시장 채소가게 딸인 제가 언니 대신 시집 갔다는 이야기는 이 낡은 아파트 단지 아줌마들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별다른 낙이 없는 그들에게 남의 집 이야기는 최고의 간식거리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국거리를 사러 일찍 시장에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저를 보자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이내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소문난 아주머니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예쁜 애가 팔자가 왜 저렇게 기구하대. 언니가 버린 남자한테 시집 가더니 그것도 지지리도 가난한 경비원이라며 듣자 하니 월급이라면 사 먹을 돈도 안 된다던데 다른 사람이 빚고는 투로 끼어들었습니다. 가난하면 어때? 그래도 시집은 갔잖아. 걔네 언니는 눈만 높아가지고 재벌 2세인지 뭔지 만난다는데 딱 봐도 사기꾼 같더라.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그래도 말이야, 서윤이 쟤는 너무 순하고 착해서 탈이야. 부모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지. 나 같으면 저렇게는 절대 못 살아. 그들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제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가 윙윙 울렸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남편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금고 가득 황금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그가 정말 부자라고 해도 제가 언니 대신 시집 온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수군거리는 소리는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문을 쾅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들이 저를 가난하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 익숙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저를 동정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려진 물건, 누군가 주워온 폐품처럼 취급했죠. 한 여자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죠. 퇴근한 민준 씨가 눈이 빨개진 채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누가 괴롭혔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이건 제 문제이고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터뜨리며 시장에서 들었던 모든 험담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도 민준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서툴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말을 듣게 됐네요. 제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 탓이 아니야. 민준 씨가 제 말을 끊으며 단호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고개를 들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경비원인 게 뭐 어때서요.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벌어요. 누구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 아내고 그런 일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입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둬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 그런 험담들은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알겠죠?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소박했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원한 물줄기처럼 제 마음속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을 씻어주었습니다. 맞아,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써야 하지? 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니까. 저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준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참 순박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만 울고 나 배고픈데 아내가 밥 좀 차려줘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비록 늦었지만 여태껏 먹었던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민준 씨의 말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자격지심에 시달리지 않았죠. 이웃들의 험담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길에서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약하고 쉽게 상처받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도 흥미를 잃고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준 씨를 향한 제 마음도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그가 아픈 저를 정성껏 간호해주던 그날 밤부터 혹은 그가 제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던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이 되면 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제 제 기쁨은 그 남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주 단순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과일 가게를 지나가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빨간 딸기를 보았습니다. 문득 예전에 민준 씨가 딸기를 아주 좋아한다고 무심코 말했던 것이 떠올랐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돈을 꺼내 한 상자를 샀습니다. 요즘 딸기는 꽤 비싸서 우리 이틀 치식비와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죠. 이걸 보고 민준 씨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과 시원한 동태찌개, 그리고 나물 반찬까지. 마지막으로 딸기를 깨끗하게 씻어 예쁜 하얀 접시에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퇴근한 민준 씨는 잘 차려진 밥상을 보고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기 접시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이 확연히 빛났습니다. 딸기 샀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민준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죠. 밥을 3그릇이나 비우면서 연신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그는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저는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딸기 접시를 내왔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딸기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로 먹지 않고 잠시 바라보다가 제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먹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입을 벌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딸기의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 심장까지 달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아요? 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낯선 남편이 아니었죠. 제 심장은 이 남자 앞에서 진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저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회장이든 경비원이든 저를 향한 그의 배려와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잘 때 민준 씨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멀찍이 떨어져 자지 않았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몸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평온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은 사랑, 그의 친절함과 진심에서 싹튼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이 결혼이 강요와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평온한 삶은 언니 서아의 등장으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와 민준 씨가 TV를 보고 있는데 언니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죠.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언니는 제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경멸과 비난이 가득한 표정으로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언니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죠. 세상에 너희 이런 닭장 같은 데서 사는 거야? 좁고 퀴퀴하고 에어컨도 하나 없네. 이게 무슨 냄새야, 역겨워.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언니와 남자친구를 방에 하나뿐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민준 씨도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남자는 고개만 쳐들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앉지 않고 방안을 서성이며 손부채질을 하면서 계속해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윤아, 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니? 내 꼴 좀 봐. 옷은 촌스럽고 피부는 새까맣게 탔잖아. 경비원이랑 결혼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는 언니는 남자친구에게 돌아서서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자랑했습니다. 태민 씨, 내 말이 맞죠? 내 동생 정말 불쌍하죠? 내가 태민 씨를 못 만났으면 나도 지금쯤 얘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태민이라는 남자는 비웃으며 언니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걱정 마, 자기. 누가 고생하든 난 절대 우리 자기가 고생하게 두지 않아. 갖고 싶은 가방 있으면 뭐든 말만 해. 어디든 여행 가고 싶으면 데려가 줄게. 자기가 즐거우면 돼. 그러고는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용돈이야. 다 쓰면 또 말해. 언니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유치한 연극은 저와 민준 씨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창피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제 삶을 비웃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태껏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의 두 손이 굳게 주먹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언니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다가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제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여, 서윤아. 이 가방 하나가 내 남편 1년 연봉이야. 넌 평생 꿈도 못 꿀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행복은 이런 명품 가방에 있지 않아. 나는 지금 내 삶에 아주 만족해. 민준 씨는 부자는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줘. 나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마 늘 소심하고 순종적이던 동생이 감히 자신에게 대꾸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언니는 가식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 존중. 자기 기만 좀 하지 마. 서윤아,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너희 사랑이 밥 먹여주나 한번 보자. 그러고는 언니는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요염하게 문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언니는 이런 말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죠. 아, 우린 이만 가볼게. 이런데 오래 있다가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잘 있어. 불쌍한 내 동생.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공기는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기, 언니가 한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당신이 안쓰러울 뿐이야. 그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런 언니를 둔 제가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의 감정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공감과 나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언니는 돈과 명품을 다 가졌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평온함과 따뜻함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박한 행복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날 언니가 쏟아낸 말들은 애써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조용히 슬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제가 물질을 탐해서가 아니라 제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우리 삶이 정말 고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매시장에 가서 어머니 가게의 물건을 떼어와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죠.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민준 씨도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제가 날이 갈수록 야위고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죠. 어느 날 저녁 제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우리 차 한 대 살까요? 당신 출퇴근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버스 타는 거 익숙해요. 차는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는 그의 경비원, 월급이 겨우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살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 생각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 앞에 번쩍이는 흰색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너무 멋져서 저는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몰려들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어머, 웬 차가 저렇게 멋있대. 새로 이사 온 집 차인가 봐. 저러고 좀 봐. 저 차 수억 원은 할 텐데.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에서 삑 소리가 나며 불이 깜빡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어제 그 입 가벼운 아주머니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민준 씨, 이 차, 민준 씨 차예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내가 출퇴근할 때 힘들까봐 한 대 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편하게 다니라고요. 그러고는 그는 제게 돌아서서 자동차 키를 건넸습니다. 당신 거예요. 이제부터 버스 안 타도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를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것은 금고 가득한 황금을 봤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이라니. 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걸 산 걸까요? 다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출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차문을 열어 저를 조수석에 부드럽게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시동을 걸자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뒤에는 이웃들의 경악에 찬 눈빛만이 남았죠. 차 안에 앉아서도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차 내부는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방향제 냄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저는 옆에서 차분하게 운전하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말해줘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금고 속 황금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대체 어디서 돈이 난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그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끔찍한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웠지만 더 이상 이 의심과 혼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차는 여전히 아침에 붐비는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분주한 사람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로 가득했지만 이 조용한 차 안에서는 제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내어 옆에 앉은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또렷하고 단호했죠. 민준 씨, 대답해줘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요. 저는 당신 아내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준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지만 그의 옆 얼굴에서 망설임과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꽤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시동을 끄자 차 안은 제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진심, 그리고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죠. 미안해요, 서윤 씨.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맞아요. 나는 경비원이 아니에요.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그냥 내 위장이었어요.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예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운이 좋아서 돈을 좀 벌었어요. 금고 속 황금이랑 이 차 전부 그 일로 번 돈이에요. 걱정 말아요. 전부 깨끗한 돈이니까 어두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는 자세한 설명은 피한 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호기심을 채우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럼 왜 경비원 행세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낡고 작은 집에서 살았던 거고요?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표정에는 약간의 괴로움이 서려 있었죠.
이야기가 좀 길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그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나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갑을 사랑했죠. 나는 지치고 환멸을 느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줄 아내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물질적인 것을 탐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 위해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군요.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꾸며진 연극.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그의 실험실 속 생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슬펐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일은 우연이었어요. 당신을 이 시험에 끌어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과 당신 아버님께서 이 결혼을 주선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고 당신에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님께서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며 인내심이 강한지에 대해서요. 나는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동의했죠. 당신과 함께 살면서 나는 당신이 바로 내가 항상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가난한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나를 돌봐주었죠.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어요. 서윤 씨, 그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진심이에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동정이나 책임감이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세 글자는 금고 가득한 황금이나 고급 세단을 봤을 때보다 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귀가 윙윙 울리고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과 따뜻함 그리고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죠.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자와의 인연을 맺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행동이 제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아직 몰랐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민준 씨가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꽉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완전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든든한 품 안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의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달콤한 행복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준 씨의 고백 이후 제 삶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그가 차로 저를 시장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다시 데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채소 파는 아줌마가 고급 세단을 타고 출근하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민준 씨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저를 격려해 주었고 저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거리를 두지 않았죠. 그는 자주 저를 안아주고 손을 잡고 달콤한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수줍어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죠. 우리는 여전히 낡은 원룸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곳에 조용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좋아서 당분간 더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죠. 저에게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민준 씨가 저를 데리고 마트에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동의했죠. 마트에 가본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저는 그가 새로 사준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의 멋진 차 조수석에 앉아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마트는 아주 크고 붐볐습니다. 민준 씨가 카트를 밀었고 저는 옆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다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 모든 가격표도 보지 않고 카트에 담았죠.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신선식품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근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민 씨, 이 랍스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해물탕 끓여 먹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언니 서아였습니다. 언니는 태민이라는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수산물 코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민준 씨의 손을 끌고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비아냥과 조롱을 또 듣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도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우리 카트에 가득 담긴 비싼 물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언니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심으로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언니는 남자친구의 손을 끌고 우리 쪽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무슨 돈으로 여기서 쇼핑을 하는 거야? 언니가 따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제 앞으로 나서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저희가 쇼핑하는 게 뭐 이상한가요? 여긴 마트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요. 언니가 비웃으며 민준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그는 평범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어서 여전히 부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당신한테 돈이 어디 있어? 당신 경비원 월급으로는 여기 있는 라면 몇 봉지 살 돈밖에 안 될 텐데. 언니의 남자친구도 비꼬는 투로 끼어들었습니다. 분명 로또라도 맞았나 보지. 쥐구멍에 벼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잖아. 저는 화가 나서 민준 씨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그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돈이 있든 없든 두 분께서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군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카트를 밀고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재빨리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의 눈이 민준 씨 손에 들린 자동차 키를 보고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유명하고 비싼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였습니다. 잠깐만. 언니가 키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자동차 키. 맞지? 누구 차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잊고 있었네요. 민준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제 차입니다. 그의 대답에 언니와 그 남자친구 모두 경악했습니다. 언니는 마치 그의 얼굴에서 거짓말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돈으로 차를 사? 이래서요. 돈 벌어서 차 샀습니다. 문제 있나요?
민준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의 침착함은 언니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는 그깟 경비원이 그런 고급 세단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죠. 분명 무언가 어두운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언니의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정보를 캐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한 듯이 우리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의 눈이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걱정스럽게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크게 만들까봐 겁나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말아요. 다 잘 될 거야.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되겠지. 중요한 건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곧 우리 가족에게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가 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언니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온갖 살을 붙여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 부모님께서 우리 원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민준 씨가 막 퇴근한 저녁 시간에 찾아오셨죠. 골목 어귀에 주차된 고급 세단을 보고 부모님의 얼굴이 활짝 펴지며 눈이 이상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평소처럼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가식적인 미소를 활짝 짓고 계셨죠. 아이고, 서윤아, 민준아, 이제 퇴근하는구나. 아빠 엄마가 너희 보러 왔다. 어머니가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부모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민준 씨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부모님은 방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셨지만 이번에는 좁고 퀴퀴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온 새 물건들, 특히 민준 씨가 어제 막 설치한 커다란 평면 TV에 고정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의자에 털썩 앉아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야, 우리 민준 서방. 보기보다 아주 능력 있구만. 몇 달 만에 차도 사고 이렇게 살림도 장만하고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어머니도 옆에 앉아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서윤이가 정말 복이 많지. 민준 서방처럼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우리도 덩달아 어깨가 으쓱하네. 그들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저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이 달콤한 말들 뒤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죠. 아니나 다를까 몇 마디 안부를 묻고 나서 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가 은행에서 찾아와 책상 위에 놓아둔 현금 뭉치를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민준 서방, 우리가 두 사람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왔네. 어머니가 친한 척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아 있잖나. 요즘 쇼핑할 때가 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네. 걔가 워낙 예쁘니까 밖에 나갈 때도 친구들한테 꼴리지 않게 명품 옷이나 장신구도 좀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언니였습니다. 언제나 언니였죠. 아버지가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 남자친구 태민이가 부자긴 한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돈이 잘 안 도나 봐. 그러니 이렇게 하자고 두 사람이 언니한테 3억 원만 좀 빌려줘. 딱 3억. 서아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이 있는데 그거 사게. 며칠 뒤에 태민이가 돈 생기면 바로 갚을 테니까 3억 원. 가방 하나 사는데 3억 원이라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은 돈이 나무 숲인 줄 아시는 걸까요? 저희가 잘 지내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저희 돈에만 눈독을 들이고 사랑하는 딸에게 돈을 뜯어내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편애는 제 어린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녔고 제가 결혼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어머니가 한 발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윤아, 이번 한 번만 언니 좀 도와줘. 그래도 내 친언니잖니.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서아가 태민이 마음에 들어서 부잣집에 시집 가면 우리 온 가족이 다 편해지는 거야. 알겠니?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쓰라렸죠. 어머니 눈에 저와 제 결혼은 그저 언니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실용적이고 잔인한 생각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상처받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 여태껏 조용히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평소의 순박한 모습과는 달리 아주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두 분, 안 되겠습니다. 그의 말에 부모님과 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죠. 뭐라고?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민준 씨가 일어나 팔짱을 끼고 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제 뜻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서아 씨에게 단 10원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3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닐 뿐더러 고작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쓴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자네, 지금 말이라고 하나? 돈 좀 생겼다고 처형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자네가 차 한 대 샀다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자격이라도 생긴 줄 아나. 라우.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누굴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늘 서윤 씨에게 부당하게 대하셨습니다. 오직 서아 씨만 아셨고 서윤 씨는 항상 희생해야 했죠. 두 분께서 진심으로 서윤 씨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즐거운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민준 씨의 직설적인 말은 부모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몇 번 조작했습니다. 갑자기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며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왜 제가요? 너 아니면 누가 있냐? 내 언니는 미래가 창창해. 예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시집 가야지. 근데 넌 뭐가 있어? 민준이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걸 복으로 알아. 이 문제는 이걸로 결정된 거다. 더 이상 토달지 마. 이 은혜는 우리 집안이 반드시 갚아야 해. 네 언니가 못 갚으면 네가 짊어져야지.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더 이상 내 딸도 아니야. 바로 그 운명의 저녁 식사 때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위로하듯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자, 자네가 어떻게 이걸... 민준 씨가 녹음을 끄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가졌는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은 서윤 씨에게 언니 대신 결혼하라고 강요하셨고 딸의 행복을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저희 돈을 뜯어내러 오셨다고요?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서윤 씨는 제 아내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친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제 아내를 괴롭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 겁니다. 돈 이야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저희는 의존적이고 자존심 없는 사람들은 돕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의 말이 끝나자 부모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너 대체 어떤 놈이랑 결혼한 거야? 장인, 장모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잖아. 너 정말 불효막심한 년이야. 남편 생겼다고 부모도 몰라봐. 아버지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 잘났다 너희들. 잘났어. 이제부터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나한테는 너희 같은 딸, 사위 없어. 그러고는 두 분은 분한 듯이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려는 듯 문을 쾅 닫는 것도 잊지 않았죠.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더 이상 아프거나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전부 해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부당함에 대해 울었고 마침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행복에 대해 울었습니다. 부모님의 분노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정말로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시장에 나와 장사를 돕는 것을 막았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제가 집에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침묵과 고립으로 저를 벌주고 제가 돌아와 사과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슬프고 허탈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셨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조용히 제 곁을 지키며 저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주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었으며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점차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게는 새로운 가족, 저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민준 씨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로 언니가 먼저 제게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너 어디야? 당장 이 주소로 3억 원만 좀 가져와. 빨리. 지금 급하게 필요하단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는 걸까요?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넌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가져오라면 그냥 가져와. 너 부자 남편 만났잖아. 그깟 돈 좀 언니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네가 안 도와주면 네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동생인지 온 세상에 다 말해버릴 줄 알아. 언니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하고 순종적인 서윤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민준 씨가 있었고 기댈 곳이 있었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잘 들어. 첫째,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민준 씨 돈이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둘째, 설령 그게 내 돈이라고 해도 언니한테 빌려주지 않을 거야. 언니도 이제 어른이잖아. 스스로 돈 벌어서 써야지. 언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언니는 제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일로 나를 협박할 생각은 마. 내가 언니 대신 결혼한 거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덕분에 민준 씨처럼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까. 반면에 언니는 그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부잣집 남자만 쫓아갔지. 그건 언니의 선택이었어. 언니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건 언니가 자초한 일이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돈 달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언니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 씨가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고 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그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내 아내. 저는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죠. 마침내 저는 스스로 일어서서 제 자신과 제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몇 주 후에 닥쳤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와 민준 씨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걱정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죠. 이 시간에 누가 우리를 찾아온 걸까요?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부모님과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죠. 아버지는 넋이 나간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어머니는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던 언니는 이제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 생기 하나 없는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아, 민준아, 우리 좀 살려줘.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깜짝 놀라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러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이, 그 나쁜 놈이 서아를 속이고 도망갔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재벌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머니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태민이라는 남자는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 사기꾼이었죠. 그는 언니처럼 순진하고 물질을 밝히는 여자들을 노렸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주며 그들을 유혹했죠. 신뢰를 얻은 후에는 달콤한 말로 사업에 투자하라며 5배, 10배의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었던 언니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다 넘겼을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울고불고 매달려 부모님께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까지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10억 원 가까운 돈을 전부 그에게 주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태민이라는 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사랑도, 그리고 신데렐라가 되리라는 꿈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죠. 언니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화가 났고 그래도 친언니인데 이런 비극을 마주했다는 사실에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 그 돈이 우리 전 재산이었는데 그거 없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 씨를 돌아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서방, 자네 아는 사람 많지. 우리 좀 도와서 그 나쁜 놈 좀 찾아줄 수 없겠나? 그 돈 좀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게. 제발 부탁하네. 민준 씨는 여태껏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처가 식구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함만이 가득했죠.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자존심 없는 사람들은 돕지 않는다고 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넋 놓고 의자에 앉아있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민이라는 사기꾼은 두 분께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잡혔으니까요.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기꾼이고 오래전부터 경찰의 수배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너무 어리석어서 속아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가 사기친 돈은 이미 전부 빼돌렸을 테니 되찾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민준 씨의 말은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언니의 눈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나 경멸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원망이 가득했죠.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라고. 그날 네가 나한테 3억 원만 빌려줬어도 내가 아빠 엄마 속여서 돈 달라고 할 필요 없었잖아. 네가 날 이 꼴로 만든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저를 탓하다니요. 저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실망과 환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만해. 더 이상 자기기만 하지 마. 언니를 망친 건 언니의 탐욕과 무지야. 언니는 편하게 살고 싶고 명품을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어 했지. 하지만 그걸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 언니는 그저 지름길로 가려고 했고 이게 그 대가야. 내가 경고했잖아. 하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어. 이제 와서 누구도 탓하지 마. 제 말에 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어깨를 떨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늦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충격으로 저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뿐이던 땅도 팔아버렸고 부모님은 이제 살 곳이 없었죠. 그들은 예전에 세를 주었던 낡은 빌라로 다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에 부모님은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언니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지도 않았죠. 예쁘고 도도했던 언니는 이제 그림자처럼 초췌하고 메말라 보였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화가 났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가끔 돈과 음식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동안 저희 부부에 대한 소문은 날마다 더 무성해졌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고급차를 몰고 돈이 많아진 것은 이웃들에게 큰 미스터리가 되었죠. 그들은 온갖 기이한 이야기들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준 씨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밀수를 한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부자 과부의 후원을 받는다고 추측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입 가벼운 아주머니가 또 저를 찾아와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말이야. 내 남편 있잖아. 요즘 내가 보니까 대한자원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자주 어슬렁거리더라. 근데 경비 서는 게 아니야. 항상 임원들만 드나드는 정문으로 들어가더라고. 혹시 거기 높은 사람 아닐까? 귀가 윙윙 울렸습니다. 대한자원그룹. 그곳은 부와 권력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민준 씨가 그곳에서 일한다고? 그것도 높은 사람으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은 제 마음속에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준 씨가 경비원이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정확히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지는 아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죠. 그 무렵 한동안 절망에 빠져 있던 언니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언니를 더 냉소적이고 의심 많게 만들었죠. 민준 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언니도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제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합쳐져 언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경멸하고 버렸던 그 남동생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언니는 민준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 씨가 차를 몰고 집을 나설 때 언니도 몰래 그 뒤를 쫓았습니다. 언니는 그가 낡은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자원그룹 본사 건물로 직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예전에 만났던 김비서라는 사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공손하게 차문을 열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니의 마음속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언니는 민준 씨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는 주말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상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부부를 집에 초대해서 가족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다 같이 모여 오해를 풀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민준 씨와 상의했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죠. 반면에 언니는 아주 열정적인 척하며 계속해서 저와 민준 씨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온갖 질문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가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모두가 약간 취기가 올랐을 때 언니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민준 씨를 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죠. 민준 씨, 요즘 경비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죠? 월급도 예전보다는 좀 올랐나 봐요? 차도 사고. 민준 씨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어떤 일이든 힘든 점은 있으니까요.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평범하다고요? 내가 보기엔 전혀 평범하지 않은데요. 어떤 경비원이 매일 대한자원그룹에 출근을 하죠. 그것도 정문으로요. 언니의 말에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죠. 민준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나를 미행했군요. 맞아요. 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군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속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말해봐요. 당신 누구예요? 대한자원그룹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식탁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 씨에게 쏠렸죠. 민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고 제게 힘을 주려는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일어나 모두를 한번 훑어보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좋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니 말씀드리죠. 나는 경비원도 아니고 대한자원그룹의 평범한 직원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김민주는 바로 대한자원그룹의 회장입니다. 그의 고백은 식탁 한가운데서 터진 원자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아름다운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그리고 다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언니는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회장이라고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남자, 그깟 경비원이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가 우리나라 최대 그룹 중 하나의 회장이었다니.
수천 명의 여자들이 꿈에도 그리지 못할 그런 남자였다니. 이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뺨따귀였고 언니의 교만함, 무지, 그리고 탐욕에 대한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언니의 인생 역전의 꿈은 바로 눈앞에 손에 닿을 거리에 있었지만 언니 스스로 그 기회를 가차없이 내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언니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부모님은 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위가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니.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는지는 아마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줄 아내를 찾고 싶었습니다. 내 지위나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애정으로 나에게 다가와줄 사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갑자기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했죠.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 씨가 바로 내가 찾던 아내입니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 곁을 지켜주었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은 진심이고 나는 두 번 다시 그녀가 어떤 상처도 받게 두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의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언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언니는 갑자기 충격에서 깨어났습니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미친 듯한 질투심이 솟구쳐 올랐죠. 언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행복, 부, 지위, 언니가 평생 갈망했던 모든 것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서윤이가 아니라요. 순간 이성을 잃은 언니는 민준 씨의 발치에 달려들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를 용서해 줄 수 없나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버님과 우리 아빠가 결혼시키려던 사람은 저였잖아요. 그 애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언니의 행동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민준 씨가 한 걸음 물러서며 언니의 애원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죠. 일어나세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감정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비웃고 버렸을 때 우리 사이에는 이미 아무런 관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 유일한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서윤 씨 한 사람뿐입니다. 민준 씨의 단호하고 냉정한 거절은 언니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달려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준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더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제 손을 잡고 그 숨막히는 집에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뒤에는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비참함의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저는 언니의 비극과 부모님의 절망 앞에서 통쾌함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았다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실리적이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것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넋나간 사람처럼 매일 울며 자신을 탓했죠. 언니는 여러 번 저와 민준 씨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을 갚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심지어 우리 집 하인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모두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용서는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변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언니가 제게 수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핏줄의 정은 끊을 수 없었죠. 저는 민준 씨 몰래 여러 번 음식과 돈을 언니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민준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계속해서 자책과 절망 속에서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언니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는 제가 마음이 따뜻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녀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하지만 거저주는 건 아니에요. 그녀 스스로의 노동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며칠 후 민준 씨가 사람을 보내 언니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룹 소속 마트 중 한 곳에서 계산원 자리가 비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동의한다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죠. 초봉은 다른 평범한 직원들과 같으며 어떤 특혜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멍해졌습니다. 비록 환상이었지만 화려한 삶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제 계산원으로 일해야 한다니 예전의 자신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일이었죠.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 며칠, 언니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은 힘들었고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했죠. 언니는 자주 손님들에게 불평을 듣고 관리자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를 볼 때마다, 제 행복한 삶을 볼 때마다 질투심과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의지가 솟아나 언니를 계속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차 언니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지 않았고 대신 소박하고 성실한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언니는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감사와 사과의 말을 하는 법을 배웠으며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딸의 변화를 지켜보신 부모님도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셨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탓하며 싸우지 않으셨고 서로를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눈빛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가끔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언니에게 가져다 주라며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며 제 마음은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생이 우리 가족에게 준 값비싼 교훈이었을 겁니다. 시간은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설프고 서툴렀던 계산원이었던 언니는 이제 마트의 우수 직원이 되었습니다.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진지한 근무 태도 덕분에 언니는 상사의 신임을 얻어 계산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후 첫 월급을 받은 날, 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와서 직접 푸짐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으로 아버지께 새 셔츠를, 어머니께는 따뜻한 목도리를 사드렸죠. 그날 저녁 식사는 분위기가 참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도 자책도 없었고 오직 행복한 웃음과 눈물만이 있었습니다. 딸이 사준 선물을 걸친 부모님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언니가 제게 돼지갈비찜 한 점을 집어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모든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와 민준 씨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언니 스스로 만든 거야. 나는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가족은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받았고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삶도 날마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그룹 경영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원룸에서 살지 않고 교회의 아름다운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함 속에서도 우리는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기로 결심했죠. 민준 씨는 지식이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를 바라며 가난한 시골 마을에 많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이 새 책을 읽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기 한 끼를 받으며 감사해야 하는 눈빛을 볼 때, 저는 제 삶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어느 연말 오후였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저택의 정원에 모여 설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만두를 빚고 있었죠. 부모님은 이제 많이 늙으셨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두 분은 진정으로 변하셨고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아껴주셨습니다. 언니는 이제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일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았죠. 그리고 저는 제게 이 모든 멋진 것을 가져다 준 남자, 민준 씨의 어깨에 행복하게 기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곧 태어날 작은 천사, 우리 사랑의 결실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인생은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하고 순종적이었던 한 소녀가 마침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행복이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 그리고 자존심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갈라지고 흩어졌던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고, 언니는 노동과 자립의 가치를 배웠으며, 저는 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사랑과 인간애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미소 지어줄 겁니다.